집에 오는 길에 병원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는 또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은 저희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조용하게 스몰 웨딩으로 조촐하게 하자고 하셨고 아무 힘이 없던 저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제게 인사를 하는 한 사람이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일하는 피부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남자였는데 며느리네 부모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친해 보였거든요. 얼굴은 기생 오라비같이 생겼고 화장까지 한 것 같이 꾸몄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이고 더군다나 피부과의 실장으로 일을 하면 잘 꾸며야 된다는 말을 해주었기에 그나마 이해가 되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나던 그 실장이라는 남자 때문에 한동안 신경이 몹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들에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들내외가 혼자 있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일부러 전화도 안 했고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임신 중인 며느리가 혹시라도 뭔가 불편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정말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다정하게 웃어주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 그리워 한동안은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결혼은 얼마 안 되어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홀로 눈물을 삼켰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도 손주의 얼굴을 보니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며느리는 제게 아이가 태어난 바로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공장에 다니셔서 버는 돈도 얼마 안 되실 텐데 아이나 좀 봐주세요. 제가 그 돈은 맞춰드릴게요. 어? 아, 그게 말이다. 내가 그래도 아직은 공장에서 쓸만한 사람이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네. 참나. 어머님, 환갑 다 된 노인네가 쓸만하긴요.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왜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센스 없으셔도 참.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 저 병원 오래 못 비우니까요. 끊습니다. 그게...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차갑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렇게 손주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더 쉬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가 있으면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찍이 제게 맡겨버리더군요. 이 핏덩이 같은 갓난장애를 제게 맡기고도 보고 싶지도 않은지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 며느리가 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제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슬슬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뭔가 저는 모르는 비밀 같은 것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격상 절대로 제게 며느리에 관한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있고 좋은 여자인데 몸이 좀 허약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고 자신에게 잘해준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엄마인 저는 아들 녀석이 살이 빠져있고 얼굴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저 대신에 모든 일을 해결해주던 동생은 저희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며느리 병원에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며느리는 몇 명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라 병원에 찾아온 제 여동생도 매정하게 돌려보내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도 했었죠. 아니 이모님은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서 몰래 그렇게 제 병원에 찾아오는 거래요? 뭐 염탐이라도 한대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니 뭐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이제는 의사 체면까지 구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런 거냐고요.
아니 예미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염탐이라니. 아휴, 아무튼 내가 얘기 잘해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게 하마. 미안하게 됐다. 선생 주제 의사 며느리 보셨으면 그냥 그걸로 감지덕지하고 사세요. 더 뭐 궁금해하고 바라시면 앞으로 피곤해지십니다. 아셨어요? 저를 나무라 하는 며느리의 말에도 저는 함부로 야단도 칠 수가 없더군요. 왠지 모르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아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왜 그렇게까지 낮아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이 가정 그대로 제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바램과는 달리 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만 봐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엄마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생일에도 잘 오지 않았고 그저 문 밖에서 아이만 안아서 홀라당 가버리더군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이 교사 직업인지라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학 때에는 손주를 데리고 가서 아들이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제가 끼어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제 여동생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잘난 언니 며느리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실장놈이랑 딱 둘이 붙어서 호텔 들어가더라. 호텔. 내가 병원 앞에서 며느리년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다가 딱 봤다니까? 아이,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염탐을 하니? 어? 그럼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따라간 거야? 너 왜 그래? 이제는 미행까지 해? 언니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민석이가 그런 년이랑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핏기 하나 없이 거칠한 모습을 보고도 억장이 안 무너져? 내가 아주 그 년놈들 여전부터 둘이 붙어있는 거 유심히 지켜봤는데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호텔에 밥 먹으러 갔겠지. 너도 호텔 레스토랑 갔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면서 사진 보내지 않았냐? 그만해라, 그만.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건들지 말고. 아휴, 이 바보 같은 언니. 실컷 손주 봐주고 시애미 대우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꼴이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아유, 답답한 사람아. 답답이고 뭐고 그냥 냅둬. 제발 부탁이다. 내가 제발 부탁할게. 어?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민석이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이제는 자기 가정이야. 괜히 끼어들어서 가정 파탄 내지 않을 거면 그냥 그만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저는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동생에게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울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하나뿐인 당신 아들 민석이네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 녀석은 죽을 고비를 겪고 말았죠. 갑자기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마포대교에서 제 아들이 구조되어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꿈인지 생시인지 제 아들의 이름과 잘 떠오르지 않던 생년월일을 읊으며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제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했고 깜짝 놀란 여동생은 곧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정말. 아이고, 우리 착한 민석이. 빨리 병원.
저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드디어 도착한 병원에서 아들은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모습만 보아도 저는 한눈에 제 아들 민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왜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여동생은 그런 저를 부추기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응급수술로 들어가 버린 모습을 보며 저는 급기야 오열까지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이렇게 착한 하나뿐인 제 핏줄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망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늘에서 당신 아들은 지켜줘야지. 이 무심한 사람아, 이 무심한 양반아. 저는 오열을 했다가 멍했다가 그렇게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정신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잠시 후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여동생이 기뜸을 해주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CM인 제게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저쪽 구석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마포대교에서 구조가 되었는지 뭐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 서서히 며느리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뒤를 돌아선 채 누군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병원과 관련된 일인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씨. 목숨 되게 질기네. 안 뒤진 것 같아. 분명히 아까 의식 없었는데. 짜증나 죽겠어. 빨리 오기나 해. 일은 확실히 잘 처리하기로 한 거지? 나 같이 있었다고 의심받고 그러면 우리 둘 다 골로 가는 거라고. 알지? 당장 와. 끊어.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제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 아들 네가 이런 거냐? 이런 못된 처먹은 년.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이런 썩어 빠질 년. 쓰레기 같은 년. 너 오늘 나한테 한번 뒤져봐라. 저기 뭐예요? 왜 그래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들 저렇게 됐다고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사고 났다고요, 사고요. 저도 다쳤어요.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아들은 젖골이 나고 너는 이렇게 멀쩡하게 옷이 어쩌고 저째? 안 뒤진 것 같다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며느리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마구 흔들어댔고 며느리는 그런 저의 손을 잡아 빼느라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온통 저희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던 며느리 때문에 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버렸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저를 지켜주던 제 여동생이 쏜살같이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너 이년, 내가 너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걸 모르는 줄 아냐? 너, 네 남편한테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면서. 이혼 안 해주니까 저런 꼴로 작정하고 만든 거야? 네가 사람이야? 의사면 다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통 모르는 소리예요. 무식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란 피우실 거예요? 정말이지 격떨어져서는. 그래, 나 격떨어진다. 내 조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못된 조카 며느리 앞에서는 격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 오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잘 걸렸어. 저희는 병원 안에서 한바탕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았고 병원 관리자분들이 오셔서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을 무렵 그 기생오라비 같은 며느리 병원 실장이 병원에 나타났더군요. 이 상황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오자마자 눈짓으로 제 며느리에게 나오라고 하고는 밖으로 홀랑 나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분명히 저놈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그 피부과 실장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차마 가지 못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여동생이 뒤따라 나가는 동안 며느리도 그곳으로 향해 나가버렸고 응급수술실 앞에는 저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잠시 후 여동생은 씩씩대며 들어왔고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둘이 자신이 따져대니 차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도통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도 모르겠고 머릿속은 복잡해져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자꾸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가슴속에 누군가 대못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까지 몰려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아들의 응급수술이 모두 끝났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아들의 병실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켰으며 여동생의 며느리와 그 실장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파헤치러 다녔었나 보더군요. 결국 여동생은 제 아들에게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며느리와 피부과 실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경찰과 협력하여 알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 명의로 들어있던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과 실장이라는 놈은 제 며느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연애를 했던 사람이고 폭력과 사기 전과도 있는 아주 악질이더군요.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또 해서 되는 직업이 아니던가요? 사람은 역시 공부만 잘한다고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디 선생 나부랭이 주제에 의사랑 결혼을 해요? 그럼 이혼하자고 했을 때 깔끔하게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쓸데없는 부성애인지 뭔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아, 찰거머리 같은 놈. 뭐? 인연이, 너 정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딴 말을 짓거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래도 너랑 같이 아이를 낳고 사는 남자라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천벌받을 년. 정말 쓰레기 같은 년. 아씨 진짜. 그러게 빨랑빨랑 이혼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징글징글한 놈. 왜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나 몰라. 그날 술 취해서 실수로 임신해서 아주 다 망했어. 망했다고. 며느리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나도 착한 제 아들과의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해서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후회하며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이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제 아들이 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배우에는 옆에서 며느리를 조정해온 병원 실장이 있었습니다. 실장은 제 며느리와 같이 앞으로 병원을 개업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고 그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나봐요. 어떻게 사람 사는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인간의 탈을 쓰고 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차마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약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착하디 착한 제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수술이 잘 끝난 아들이 점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자기 아빠가 그랬듯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그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말만 강조하더군요. 제 잘못이죠 뭐.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호준이 엄마는 그냥 애초부터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을 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네가 세상 착한 네가 무슨 잘못이냐. 아이고 이 못난 놈 끝까지. 그냥 호준이가 엄마 미워하지 않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단지 그것뿐입니다. 아유 이 못난 놈, 뒤지게 착하다 못해 바보같이 못난 놈. 지 애비랑 똑같아 아주 그냥. 저는 흐느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그 후로 더 이상 아들에게는 전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똑바로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겠죠. 똑부러진 제 여동생이 그들을 결국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일들을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네요. 여동생 말대로 제가 앞으로 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한 짐 덜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보았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과 손주와 3대가 함께 오손도손 모여 살며 소박하고 행복한 날을 꿈꾸는 60대 할머니가 쓴 사연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려졌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